일단 서로가 양보할 수 있는 협상 가능 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 들어오는데 몇 년이 걸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우크라이나가 먼저 멸망해 버릴 거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더 이상 싸울 수 없을 때 정도는 할 것이다. 병력 상황은 2025년 11월 달에 이미 한계를 넘었습니다. 인구 대비 한 10% 11% 정도가 전장에서 전사하거나 부상을 입어서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은 이미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국가라면은 미래를 위해서 항복했어야 되고 협상 조건이 조금 유리할 때라도 했어야 되는데 지금도 보면은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100만 명 이상 뭐 전사나 사망 뭐 이렇게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5만 5천 명밖에 안 죽었다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진짜 거짓말입니다. 지금 이란에 집중되는 사이에 시간이 지날수록 우크라이나가 매우 불리하다.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 진행 맡은 김예은입니다. 러우 전쟁이 4년 차에 접어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러우 전쟁 어떻게 흘러갈지 관련 이야기 진지혜 교수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네, 정길 TV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저는 진제일의 군사력 이해학이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진제일입니다. 블로그입니다. 지금 직업이 사흘 전에 개전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전쟁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쏠린 상황에서 어느새 러우전이 4년을 넘겼습니다. 5년째 진입했습니다. 지금 다소 관심이 멀어진 러우전이 사실은 이란 전쟁과 하나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떤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러우 전쟁 이제 4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서방은 러시아 경제가 곧 무너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지만 여전히 건재하다고 들었습니다. 이 예측이 맞나요? 이 예측이 빗나갔죠. 처음부터. 예. 러시아 경제 붕괴 예측이 왜 빗나갔는가 하면은 일단 서방에서 처음 예측하기로는 6개월 내에 러시아의 GDP가 15에서 20% 폭락할 것이다. 어떤 경제든 확장이 기본이기 때문에 잠재 성장률을 기준으로 한 1%만 감소해도 엄청나게 경기가 어려운데 15 내지 20% 폭락한다는 거의 나라가 망하는 꼴이거든요. 우리가 IMF 때도 그렇게 폭락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가? 2022년도에 1.4% 정도 감소했습니다. 이제 서방의 투자가 전부 철회되고 제재가 본격화되니까 이제 공급선 돌리고 하는데 시간이 걸렸죠. 그런데 2023년에는 3.9% 그리고 뭐 러시아에서는 4.1%라 조정했는데 그리고 2024년에는 4.3%. 그래서 2024년도에 말에 이제 경제장관이 푸틴 대통령한테 보고를 할 때 푸틴이 너무 과열되니까 2025년도에는 낮췄으면 좋겠다. 그래서 1% 성장 목표를 잡아가 통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2024년도에 4.3%였던 게 2025년도 1%까지 너무 과열된 경기를 일부러 시킨 것이다. 그래서 이제 24년도에 9.5%까지 물가가 상승했거든요. 그거를 이제 한 5.6%로 지금 억제된 상태고 기준금리도 엄청나게 높여서 21%였던 게 지금 15.5%로 낮춰졌습니다. 그래서 이 기조는 조금 당분간 갈 거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루블라인데 루블라가 달러당 1달러에 70에서 80루블 하다가 전쟁이 난 직후에 150루블까지 올라갔었어요. 그 화폐가 반토막 난 거죠. 그런데 지금은 75루블 순으로 복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게 그냥 단순히 달러 가치가 같아진 게 아니고요. 1달러의 가치는 그렇지만은 실제로 러시아가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럼 화폐를 굉장히 정발했다는 거니까 총 화폐 정발로 보면은 한 2배 정도 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달러 기준으로 러시아 화폐 가치가 2배 정도 비싸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루블은 실제로 가장 강한 화폐로 볼 수 있죠. 미국 화폐, 유로 화폐, 엔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강한 화폐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화폐는 그 나라가 생산하는 걸로 백업을 하잖아요. 화폐의 가치가. 미국 같은 경우는 달러가 이제 조금 다르죠. 그게 글로벌
그 준비화폐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거래를 할 때 보정으로 쓰기도 하고 석유를 살 때 쓰기도 하고 하니까 미국에서 일어난 미국과 교역과 무관하게 다른 교역에서 달러를 쓰거든요. 그래서 돌아다니고 있지만은 러시아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생산이 굉장히 막강하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이제 서방에서 금융 경제의 시각으로 러시아를 본 겁니다. 러시아 경제를 본 사람들이 주로 미국의 재무장관 했던 사람들, 그분이 재무장관 하던 그 바이든 시절에 이거를 이제 러시아를 공격하면서 러시아 경제를 총괄적으로 공격하는 진두지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분들이 경제 예측을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금융 경제로서 러시아 경제를 본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금융 경제는 거품이 많고 우리가 보통 파이어를 그러죠. 파이낸스, 인슈런스, 리얼 에스테이트 이런 걸로 보는 거하고 산업 경제가 있어요. 생산하는 경제. 그러니까 그 산업 경제를 지금 금융 경제 시각으로 보니까 이제 잘못 본 것이죠. 그게 이제 오판의 원인인데 뭐 크게는 한 세 가지의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측이 빗나간 것이 일단 제재를 했는데 제재 참여국에 대해서 모두가 제재에 동참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게 착각이 있었고 그리고 전쟁이 나면 전쟁 때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어떤 경험도 없는 거예요. 서방 사람들 전쟁 안 해본 지 오래되고 미국이 했던 전쟁들은 아주 소규모 전쟁이었거든요. 미국에는 큰 나라가 가서 조그마한 뭐 이라크나 뭐 이런 나라들 리비아나 이런 데 공격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러시아라는 거대한 나라를 사실상 미국이 전쟁한 거거든요. 우크라이나를 대리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그 러시아라는 거대한 군사 어떤 강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이걸 어떤 식으로 해나갈지 전혀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과서에나 있는 이야기로 2차 대전 때 잠시 기억 빼놓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80년대 아프간 전쟁을 하면서 이제 소련이 망하게 된 그걸 가지고 전쟁만 일으키면 곧 망할 거다 이런 쉬운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러시아가 적응할 수 있는 적응 능력을 과소평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러시아인들 임금도 싸고 서방 경제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가 소비 경제가 발달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소련 시절에도 발달해 있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된 다음에도 이제 그 시장이 개방되고 나서 대부분 서방의 소비재 산업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산업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가 뭐 산업 능력이 전혀 없는 걸로 봤으니까 이제 좀 약하게 봤던 거죠. 그러나 이제 그게 그렇지 않았다. 나중에 그걸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러시아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상태라고 보면 되나요? 어려움이 비교적 없죠. 그러니까 유럽은 엄청나게 어렵고요. 독일은 지난 2년간 2023년과 2024년 사이에 경제가 마이너스 연속 성장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때까지 그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난 뒤에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IMF도 겪었고 80년도에 그 소위 말해서 2차 오일 쇼크도 겪었고 뭐 그리고 여러 가지 뭐 팬데믹도 겪고 이런 굵직굵직한 사건이 있어도 뭐 불과 잠시 마이너스 뭐 1%뭐 이런 식으로 성장했다 다시 리바운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독일 경제는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 독일 경제는 유럽의 경제의 대표적인 경제, 유럽을 먹이 살리는 경제거든요. 그런데 그 기관차 같은 그 독일 경제가 2년 연속 망했다는 그 주변의 모든 경제가 망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지금 유럽은 경제적 지위가 거의 심각하고 지금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잘 보시면은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유럽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군인들은 우크라이나 군인이고 전장은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오지만 자세히 보면 그 사람들은 앞에 전방에서 싸우는 게 주로 뒤에서 하는 무기들이나 장비들은 대부분 유럽 사람들이 오거나 미국 사람들이 오고 실제로 그 전투기 같은 거는 그 유럽 사람들과 미국 사람들이 그 조정을 해요. 전투기 같이 그 아주 굉장히 그 기술이 필요한 것들은 그냥 1, 2년 교육시켜가지고 금방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1, 2년이면 대부분 되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막대한 훈련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뭐 비행 시간도 쌓여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대부분 그 할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직접 뭐 미국 같은 미국 F-16 조종사가 와서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거는 뭐 거의 국제적으로 서로 이야기를 안 할 뿐이지 6.25 때도 소련이 참전 안 했어요. 무기만 지원해 줬지. 그리고 중국은 참전했죠. 그런데 소련 전투기들은 다 소련 조종사가 있어요. 북한 조종사들이 그 전투기를 조종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월남전에서도 소련 전투기는 조종사가 와서 있고 월남전에서도 여러 가지 대공 장비들은 소련에서 공급해 줬어요. 그러니까 월남인들이 싸우긴 했지만 그게 이제 어찌 보면 대리전의 하나의 형태죠.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해서는 서로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러시아나 미국이나 다 무기 팔아먹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서 무기 시장을 놓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별로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님께서 최근 협상보다 종전이 빠를 것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계신가요? 예, 협상보다 종전이 빠를 거다. 약간 모순적인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 어쨌든 협상을 하고 종전을 할 거니까 결국은 협상이 먼저 되기는 되겠죠. 그렇지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협상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장해서 만드는 표현입니다. 제가 이 표현을 쓴 건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취임할 무렵 그리고 사실 취임하기 전에도 인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명자들이 있고 특히 이제 그 협상을 위한 특사 같은 경우 이렇게 하는 걸 뚝 보니까 트럼프는 지금 협상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구나. 그 말로는 24시간 안에 한다 그랬다가 뭐 몇 달로 몇 주로 이렇게 하다가 뭐 중간에 협박도 하고 뭐 그러다가 알래스카에 만나기도 하고 하지만 협상에 대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협상은 안 된다고 봤던 거고요. 일단 그 근거는 트럼프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는 거죠. 그 입을 여는데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도 미국 대통령이라는 큰 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누가 뭐 틀렸다고 대들고 그렇지는 않지만은 알만한 사람도 듣고 저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렇게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전쟁의 복잡한 배경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고 트럼프가 역사를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그 현재 전황에 대해서 계속 무지한 상태예요. 이것은 트럼프가 나이도 들고 그리고 트럼프한테 이런 소위 말해서 어떤 전문 기관에서 교육된 사람이 훈련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세력이 굉장히 쉽게 정보를 제공해야 돼요.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사실은 프레지덴셜 데일리 브리핑이라는 걸 가지고 CIA에서 매일 아침마다 그 중요 정보를 대통령한테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트럼프가 한 달에 한 번도 안 받을 거예요. 대부분 뭐 그 시간에 뭐 팍스 TV를 보거나 뭐 그렇게 보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트럼프 귀에 의사결정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세력들이 고의적으로 혹은 아니면은 할 수 없는 여건에서 잘못된 정보를 주고 있었다. 이 사항들은 모를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멀리서 분석하는 저 같은 사람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인데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 기관을 가지고 매일 보고를 받아야 되는 미국 대통령이 정보를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은 그 사람이 문제는 정보를 받아들여서 소화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나이가 많고 복잡한 군사 문제를 이게 설명하는 게 불가능해요. 저 같은 사람이 꽤 이제 훈련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나와서 설명을 해도 설명이 어려워서 간단하게 하는데 그래서 진짜 복잡한 것은 제 블로그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말로 이렇게 잘 설명이 안 되는 굉장히 복잡한 사항들은 그림도 그려가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돼 그런 상황인데 그 나이가 많고 복잡한 군사 문제를 이 80대 노인이 그걸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래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누가 트럼프기에 알아듣기 쉽게 속삭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기억력이 오래 가지 않기 때문에 하루 종일 설명 들으면 가장 최근 생각만 나고 솔깃한 생각만 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트럼프한테 접근하는 부하들이 보고를 할 때 혹은 영향력 인사 보고를 할 때 신임을 얻는 게 되게 중요해요. 결국 트럼프가 그걸 자체적으로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정책을 이렇게 제안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냐.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는 결국은 자기가 감으로 가장 믿을 만한 사람 이야기를 듣고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네오콘 또는 딥스테이트의
사람들이 어떤 조직적으로 위정보를 트럼프한테 전달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저는 그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전황 보고를 듣고 가짜 정보를 계속 전달하는데 그것이 우크라이나에서 만든 정보를 이렇게 전달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오랫동안, 그래서 그걸 그때 당시에 특사했던 키스 켈로그 장군을 해임하지 않으면은 일단 협상이 시작되지 않는다. 그런데 1년이 지나서 해임했잖아요. 그러니까 협상에 대한 의도가 전혀 없이 이제 지났다고 할 수 있죠. 저는 이 문제를 정보 실패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확률로 조금 낮은 확률이기는 하지만 트럼프가 협상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시간을 끌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심은 하고 있었지만 최근에 이란과 협상을 보면은 공격 전에 위장 행동을 했다, 협상하는 척했다는 것을 나중에 실토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은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러시아한테 어떤 협상에 가까울 수 있는 걸 주지 않고 협상하는 신용만 했고 압력만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유럽이 전쟁 준비가 될 때까지 시간을 끄는 작업을 하고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이 병기고가 다 비운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걸 채워 넣어야 되는데 무기는 채워 넣는데 시간이 굉장히 걸립니다. 5년, 10년 걸리니까 그 사이 어떻든 끌어보자 이렇게 했을 수가 있는데, 저는 그래도 트럼프가 전쟁을 좀 막으려고 한다는 진심을 좀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가능성은 그래도 좀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란 전쟁을 보면 이걸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현재 전장 상황을 말씀드리면 러시아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협상을 하지 않을 겁니다. 일전에 28개 안, 뭐 19개 안, 22개 안 유럽하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중요한 러시아가 요구하는 중요한 사항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딴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러시아는 이미 협상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협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다 선언을 하고 전쟁으로 끝낼 것이다 공표를 한 상태예요. 그렇지만 협상은 병행하면서 협상 자체의 문은 닫아놓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협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협상을 하자. 우리가 6.25 때 협상을 언제 시작했는가? 그러니까 6.25가 1950년 6월 25일 날 시작했지 않습니까? 협상이 1951년도에 시작해가지고 53년도에 끝났어요. 해수로 2년을 넘긴 다음에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협상 시작대가 끝날 때까지 휴전 협정까지 2년 넘어 지났잖아요. 근데 지금 협상을 시작한 게 작년 6월 달에 처음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까지도 사실상 아무 내용이 오가지 않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막 그 트럼프가 압력을 넣으니까 하지만은 젤렌스키 이야기하는 거 보면 죽어도 협상 안 하겠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러시아도 물러서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협상을 저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서로가 양보할 수 있는 어떤 협상 가능 조언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 들어오는데 몇 년이 걸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우크라이나가 먼저 멸망해 버릴 거다. 뭐 그렇게 이제 저는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종전 시나리오 자체는 우크라이나가 더 이상 싸울 수 없을 때 종전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병력 상황은 2025년 11월 달에 이미 한계를 넘었습니다. 인구 대비 한 10% 11% 정도가 이제 손실, 그러니까 전장에서 전사하거나 부상을 입어서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은 이미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핀란드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2차 대전 때 나치가 손실을 입은 누계 그래프를 그려보고 이게 대략 우크라이나에 이렇게 연결시켜 보니까 한 11월 정도면은 대충 끝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항복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의지에 달려있기 때문에 뭐 그것보다 더 갈 수도 있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국가라면 미래를 위해서 항복했어야 되고 협상 조건이 조금 유리할 때라도 했어야 되는데 계속 지금도 보면은 젤렌스키 대통령은 나와가지고 러시아가 100만 명 이상 뭐 전사나 사망 뭐 이렇게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5만 5천 명밖에 안 죽었다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뭐 진짜 거짓말입니다. 그걸 뭐 언론에서 보도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은 그거 제가 증명해라 그러면 한 2시간 동안 증명을 할 수 있어요. 널려 있어요. 그런 증거가. 그런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종전 시나리오는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소진에 의해서 종전하거나 미국이 진짜 못 견뎌서 압박을 해서 강제 타결로 할 수 있는 그 시나리오 두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소진에 의해서 종전한다면은
2025년도에 러시아 장악한 영토가 계속 이제 더 이상 증가하겠죠. 지금까지는 러시아는 영토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세히 보시면 최근에 몇 달 사이에 전선이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있거든요. 밑에 남부의 자포로지아는 거의 지금 몇 달 안에 함락될 정도로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돈바스에 남아 있는 전선은 슬로비안스크, 크로마토스크 거기 마지막 도시만 남아 있어요. 물론 거기는 난공불락의 성을 쌓아놨기 때문에 러시아가 쉽게 공략을 하지는 힘들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게 시간의 문제인데 러시아는 시간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어요. 10년이고 20년이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지금 발전 시설뿐만 아니라 인프라가 다 파괴된 상태예요. 그래서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데 유럽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런데 또 이란의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또 영국이나 이제 프랑스나 독일은 또 군대를 보내겠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못 도와주고 서방의 병기고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크라이나는 뭐 그야말로 지금 상당히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병력의 한계는 만약에 뭐 이미 도달했지만 계속 버틴다 하더라도 올해 말이나 2027년까지 전선 전체가 붕괴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이제 크렘린에서는 시간이 러시아 편이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고 있어요. 그 사이에 서두르면 러시아에 손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하면 위험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천천히 하겠다. 그런 게 이제 소진에 의한 종전 시나리오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미국 압박에 의해서 강제로 이제 협상을 타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군사나 재정 지원은 이미 대폭 축소한 상태예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게 정보를 주고 있거든요. 정보가 대부분인데 우크라이나가 무슨 정보 수단이 있겠습니까? 인공위성도 없고 그리고 스타링크 같은 것도 없고 한데, 그걸 계속 공급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정확하게 이제 타격을 하니까 러시아가 좀 힘들어지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렇다 해서 이미 입은 손실이 되살아나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많이 입었고, 그래서 올해 봄 이후에는 본격 협상 국면에 진입할 전망이었는데 지금 미국이 다른 전쟁에 관련돼 가지고 지금 큰 문제가 생겨서 아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서 지도부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직 3일 동안은 4일째 들어가 있죠. 그 동안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한테 압도적으로 많이 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미군 기지는 조그만 데고 이란은 굉장히 큰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많이 때려도 이란은 맷집이 많죠. 이란은 인구가 이스라엘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 된다고 봅니다. 이스라엘 인구가 한 1,몇백만 되지만 팔레스타인계를 제외하고 유대계는 한 6, 700만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란은 한 9천만 가까이 됩니다. 8,900만에서 9천만 이 사이가 되고, 영토는 이스라엘의 74배고 그리고 굉장히 산악이 많기 때문에 때리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때리는 거 보면은 뭐 몇 군데 폭격하지만 그 밑에 지하 기지들은 살아 있을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테헤란 같은 데 많이 부수는데, 테헤란은 서울보다 조금 넓은 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경기도에 해당되는 광역 테헤란은 이스라엘만 거의 이스라엘 면적에 될 만큼 큰 데고, 이스라엘은 이제 텔아비브나 이제 그 하이파가 중요 도시고요. 텔아비브가 서울 정도 되고 하이퍼가 부산 정도 되는 도시라 치면은 예루살렘은 큰 도시, 그 구도시죠. 그렇게 이제 있는데 예루살렘은 좀 커요. 그런데 이제 거기는 뭐 큰 산업 시설이 있고, 중요한 게 이제 텔아비브 있거든요. 텔아비브가 한 어느 정도 되는 우리 서초구 면적 정도밖에 안 돼요. 하이파는 뭐 한 송파구하고 뭐 서초구 좀 합해 놓은 거 뭐 그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 부수는 건 아무 일도 아닙니다. 지금 3일 부쉈는데 벌써 아마 지금 보도가 안 나가서 그렇지 대부분 부서질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란이 그 미군 기지들 부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한테 별로 안 건드렸거든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제 순차적으로 건드리면은 이제 힘들어지죠. 어쨌든 그런 어떤 군사를 할 때는 상대 가진 덩치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맷집에 있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전쟁을 잘못 시작해가지고 휴전하자고 지금 난리치고 있는데 곧 군수 지원에 동의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란 전쟁을 관리하기도 힘든데 우크라이나 하기 힘들기 때문에 아마 그게 우크라이나는 급속히 무너질 가능성도 있어. 아직은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이란에 집중되는 사이에 우크라이나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렇게 보시면 시간이 지날수록 우크라이나가 매우 불리하다. 그리고 이미 러시아 내에서는 과거의 영토 이런 뭐 4개 주 이야기가 아니고 우크라이나 전체를 세 등분 해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이제 노보러시아라는 게 있고 그리고 어째 말로러시아라는 게 있고요. 말로러시아는 소러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그 폴란드 땅이었던 서부 갈라치아 지방을 포함한 서부 지역이 있어요. 폴란드가 2차 대전이 끝나고 그 땅을 소련한테 줬는데 그게 우크라이나에 들어간 거거든요. 실제로 우크라이나 원조는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폴란드에 있는 갈라치아 지방에 있는 유태인들이 옛날에 폴란드 사람들한테 많이 학대도 받고 그 폴란드에 유태인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제 우리 홀로코스트도 거기에 발생하고 그 전에 있었던 제정 러시아 때 포그롬도 이제 그 지역에서 발생하고 그래서 이제 그 유태인들이 거기에 상당히 많은 원한들이 있는 그런 지방인데 그 지방을 이제 세 개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보러시아하고 말로러시아는 전부 이제 러시아가 가지고 그 중간에 있는 중부에 있는 도시들은 이제 내륙 도시들은 이제 그거는 완충지대로 두고 우크라이나는 서부에 있는 갈라치아 지방으로 쫓아낸다. 이런 생각을 러시아에서는 논의하고 있어요. 러시아 TV에서 사람들이 장군들 이런 사람들 나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그게 정책으로 결정될 거라고 지금 생각할 수 없지만은 과거에 논의하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러시아의 공식적인 협상 요구 사항은 이제 돈바스 4개 주가 요구 사항인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오데사, 니콜라이프, 하르코프, 수미, 드네프로를 이게 이제 노보러시아, 신러시아라는 뜻이고 말로러시아는 소러시아입니다. 소러시아라 그 작은 러시아라는 뜻이 아니고요. 본래 러시아라 이런 뜻입니다. 본래 러시아. 그러니까 러시아가 키예프에서 우크라이나와 같이 출발했거든요. 키예프 공국에서 출발해가지고 이게 발전해가 올라가면서 모스크바가 생기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9세기 이때부터 이제 내려가면 7세기, 9세기 그래서 전부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러시아 사람들은 다 키예프가 고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래전 이야기지만은 그래서 그 말로 러시아라는 뜻은 진짜 러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구러시아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소러시아라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오리지널 러시아고 지금 이제 그 영역이 개척돼 가지고 러시아가 확장됐다 이런 뜻으로 봐야 되니까 이제 이걸 그 러시아 다 자기 땅이라 생각하고 우크라이나 조금밖에 없었는데 소련이 되고 나중에 소련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땅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국가 경영 능력이 없다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한 번도 역사상 제대로 국가를 경영해 본 적이 없어요. 잠시 뭐 몇 년 동안 임시정부가 있었다 말았다가 뭐 정부를 선언했다가 유럽 혼란 틈에 그런 적이 있었지만은 한 번도 경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국가를 경영하는 특히 다민족 국가를 경영하는 노하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굉장히 잔인한 일도 하고 인종차별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옛날에 당했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가는 그렇게 경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다양한 구성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양보할 거 양보하고 어떤 식으로 관리해서 전체 역량을 이끌어야 되는데 독립한 지 30몇 년 동안 전쟁마다 끝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우크라이나 관리가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국의 DMZ 방식이 한 서너 달 전부터 좀 본격적으로 거론됐어요. 그 전에도 거론됐지만 그러나 러시아가 절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한국처럼 되지가 않는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끝은 아무래도 우크라이나한테 매우 불리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